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1월 일본 서점가에 쫙 깔린 책 한 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일가족 전원 사형. 표지를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래요. 아니 그럼 가족 전체가 사형을 받았다고요?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도대체 가족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살던 기타무라 일가입니다. 먼저 보시면 60대 아버지 기타무라 지수, 50대 어머니 마미, 20대의 장남 타카시, 그리고 차남 타카히로까지 4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죠. 아들 둘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어릴 적부터 덩치가 좋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스모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좋은 성적을 낸 건 아니고 머지않아 은퇴했고요. 그런데 이후 두 아들이 한 일은 바로 아버지 밑에서 폭력배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아버지 기타무라 지소는 일명 기타무라 조라고 불리던 야쿠자의 리더였던 겁니다. 야쿠자라는 건 예전에 토미에서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죠. 그들은 그 전 세계 조폭 중에서도 마피아, 사마페와 함께 가장 악질적이고 또 돈을 잘 버는 무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동반한 불법적인 일이 대다수죠. 최근에는 주가 조작이나 국제 무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야쿠자가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기타무라가 거느리던 야쿠자 조직은 고작 5, 6명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큰 돈을 만질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쿠자 조직의 실세는 아내 마미입니다. 그녀는 건설사를 차려서 작업자들을 현장에 중개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걸로도 돈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던 1995년의 어느 날 어머니 마미에게 한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던 58세의 타카미 코야코. 코야코가 말하길 기타무라 일가의 니네 아들들이 굉장히 덩치도 좋고 옛날에 스모 활동도 했고 그러니까 내 돈을 수금하는 일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 폭력배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마미는 선뜻 그러자 이렇게 승낙을 했죠. 그렇게 코야코와 기타무라 가족은 손을 잡고 그때부터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나 2000년 6월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마미가 운영하던 건설사에서 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거든요. 이 직원이 고작 18살 소년인데 이걸 알게 된 마미의 아들들 장남 타카시가 아이씨 이게 우리를 무시하냐 라면서 머리 끝까지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니까짓 게 어디 우리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무리를 모으더니 소년을 찾아가요. 이후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버티던 소년은 3m 높이의 농수로 수로에 떨어졌고요. 끝내 사망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장남 타카시가 검거가 되면서 그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의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같은 해에 야쿠자 리더이자 남편인 이 지츠오가 한 조직원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어요. 막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아내 마미가 이혼을 하자 요구했지만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지소는 오히려 집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기타무라 가족은 정말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때쯤 원래도 재정이 좋진 않은데 가족이 한 6,600만 엔 정도의 빚을 지게 돼요. 하나로 한 6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이게 대부분 조직원들 생활비 또 상위 야쿠자에게 돈을 바치면서 상납금을 내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 당시의 마미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도 돈이 없어서 찾지 못할 지경이에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지소는 차를 털다가 붙잡혔고 그 합의금으로 돈을 날려먹고요. 미치고 팔짝 뛰죠. 결국 이 집안의 약간 기둥 같았던 마미가 당장 급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덧 지난 몇 년간 좋은 사이를 유지해온 사채업자 코야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때 코야코의 반응이 아주 묘했죠. 마미의 사정을 듣더니 갑자기 막 깔깔 웃어대기 시작해요. 야, 명색이 네 남편이 야쿠자인데 차 털다가 붙잡혔어? 너무 웃긴다. 이런 약간 비웃음의 반응이었죠. 당연히 마미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급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꾹꾹 눌러 담고 간신히 돈을 빌려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사채란 게 나중에 빚이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미 또한 점점 상환이 늦어집니다. 그럼 코야코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 너 내 돈 왜 안 내나? 막 돈을 재촉해요. 그렇게 어느덧 두 사람은 완전히 갑과 을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던 2004년 6월 사채업자 코야코는 내 집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니네 가족이 좀 해줄래? 라면서 집 리모델링을 부탁합니다. 근데 작업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미가 이제 우리가 한 일만큼 돈을 달라고 하니까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죠. 작업비? 야, 어차피 니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그 이자 갚아야 되잖아. 그걸로 퉁쳐. 이런 코야코의 태도에 마미는 그야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누가 봐도 자기네 가족을 깔보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마미가 이날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할 거라고 분노했고 급기야 코야코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까지 맘먹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코야코는 무심코 마미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흘리게 돼요. 자기한테 1억엔 정도 자본금이 있는데 일을 벌리려 한다 이런 거였죠. 근데 마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계획이 막 떠올랐어요. 너 돈 생겼어? 그럼 너 죽여버리고 그 돈 내가 뺏으면 되겠네. 마미는 즉각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폭 출신, 전과자, 야쿠자인 자신의 가족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우리 코야코 죽여버리자 계획을 말했고 이때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9일 기타무라 온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미는 코야코한테 내가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냐 라면서 연락을 했죠. 근데 코야코는 이 집 경제사정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빌린 돈도 못 갚는 와중에 무슨 소리냐 라고 또 무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마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설득하기 시작해요. 사실 내가 받은 금싸라기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일단 사기만 하면 땅값이 폭등할 거거든. 그럼 내가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녀의 계획에 코야코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별 의심 없이 2,006만 엔과 공사금 80만 엔을 합쳐서 총 2,680만 엔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죠. 대충 치면 하나로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2004년 9월 16일 밤 돈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미는 코야코와 한 공원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만나서 돈 빌려줘서 고맙다. 우리가 땅을 사면 이제 폭등할 거다. 한탕 챙길 거다. 이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사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 근처 수풀에서 남편 지소와 장남 타카시가 몸을 숨긴 채 엄마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야코 살해하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돈 찾아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마미와 코야코의 대화가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풀려요. 왜냐면 이날 코야코가 마치 예전에 친한 친구처럼 마미를 살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면서 막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더니 덥석 마미의 손을 붙잡았어요. 역시 너는 내 친구야. 앞으로도 내 친구가 되어줘. 고마워.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미도 당황했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사리가 가득했지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가는데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사인을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남 타카시가 슬슬 짜증이 났죠. 참을성도 없어요, 별로. 그래서 자리를 그냥 이탈해버려요. 대신 동생 타카히로를 불러냈죠. 야야, 코야코 집에 그 큰 돈이 있대잖아.
우리가 차라리 둘이서 그냥 그거 훔치러 가자. 동생은 이걸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건요, 워낙 야쿠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밤 10시 반이에요. 기타무라 형제는 코야코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집 안에는 코야코의 15살 난 둘째 아들 조우지가 혼자 머물고 있었어요. 형제가 초인종을 눌렀죠. 조우지가 딱 보니까 덩치 큰 형들이에요. 근데 이미 이 집안끼리 몇 년간 알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익숙했죠. 선뜻 문을 열었고 형들 웬일이야? 하는데 뒤에서 동생 타카히로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요. 고통에 몸부림치던 조우지가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아이는 내팽개쳐두고 형제는 이 집을 다 싹싹 뒤져서 금고를 찾아냈고 이 금고를 지금 당장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들고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우지는 그냥 그 집에 두지 않았고요. 차 트렁크에 던져 넣었죠. 그렇게 막 이제 금고에 우리가 돈만 다 차지하면 된다 하고 신나게 달리던 중에 트렁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쿵쿵쿵쿵. 죽은 줄 알았던 조우지가 살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두 사람은 일단 어떤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어요. 형제는 트렁크에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이미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형제는 조우지의 목에 밧줄을 감았고요. 각각 양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렇게 또 한 번 견디다 못한 아이는 털썩 쓰러져 버렸고 이후 형제는 시신에 큰 돌 3개를 묶고는 다리 밑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와, 너무 잔인해요. 이때 형제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계획에서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건 코야코지 이 어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희생당한 거예요. 추후 조사를 받던 중 동생 타카히로가 말하기를 나는 그때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악질 조폭으로 살던 사람이라 죄책감이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훔쳐온 금고를 확인해야겠죠. 통째로 이걸 들고 왔어요. 겨우겨우 억지로 여는데 성공했죠? 근데 안에 있던 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반지와 귀금속뿐이에요. 이것들을 또 빠르게 전당포에 가져가긴 했지만 100만 원어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형제는 크게 실망했고 또 분노했죠. 자, 한편 지금 공원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옛정에 휩싸인 마미는 끝내 코야코를 살해하라는 신호를 주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지금 이미 코야코의 자식을 죽인 상황이에요. 엎질러진 물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코야코의 장남인 18살 류키가 동생 조우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어디 갔지 내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동생을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엄마 코야코에게도 전해줬죠. 이때 그녀는 마미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 우리 아들이 실종됐는데 좀 같이 좀 찾아주면 안 돼?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미 또한 그래 내가 같이 도와줄게 라면서 너 일단 우리 사무실로 좀 올래? 하고 코야코를 불러내게 돼요. 사무실에 도착한 코야코, 마미는 걱정이 가득해 있는 그녀에게 일단 좀 힘이 나야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고 좀 뭘 먹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미리 마미가 타놓은 수면제가 들어있었죠. 잠시 후 코야코가 깊은 잠에 빠졌고 그러자 기타무라 일당 4명이 모여서 소위 가족회의라는 걸 시작합니다. 일단 이 코야코의 둘째 아들은 형제가 이미 죽였죠. 강에 빠뜨렸죠. 근데 현금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잠자고 있는 코야코와 또 그녀의 장남까지 처리해 버릴지를 가족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가족회의였어요.
9월 18일 야심한 새벽, 마미는 약에 취한 코야코를 흔들어 깨웠어요. 지금부터 우리 조우지 찾으러 갈 거야. 그녀를 차에 태운 뒤에 어디론가 향했죠. 이때 동행한 형제들은 저희가 어린애들 가출해서 어디 갔는지 잘 알아요. 이러면서 코야코를 으슥한 공원으로 데려갑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살인 질주가 시작됐죠. 동생 타카히로가 그 코야코의 목에 와이어를 감았고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이 타카히로가 무려 170kg에 달하는 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중한 체중을 한껏 싣고 줄을 당긴 거죠. 그렇게 코야코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마미는 얼른 코야코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막 뒤지더니 26만 원이나 있는데 하면서 돈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한 명 처리했고 이제 다음 타겟은 장남이에요. 네 가족이 코야코의 집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늦은 시간까지 막 초조해하면서 동생을 찾아 헤매던 장남 류우키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다시 이 악마의 미소 장착하고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다시 한번 가보자. 막 이러면서 그를 유인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복병이 있었죠. 장남의 차 조수석에 그의 친구 주니치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차에 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죠. 그 가족들이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얘 어떡하지? 긴급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 다 함께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지소가 아들 타카히로에게 은밀히 권총을 쥐어줬고요. 잠시 후 차 안에는 류키 그리고 친구 주니치, 기타무라 형제가 함께 탔습니다. 조우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알 것 같아요 라면서 이 형제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차가 남편 지소와 마미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못 가서 오무타강 하구 근처에 차가 멈춰요. 거기서 타카히로는 이때다 싶어서 권총을 꺼냈고 그대로 친구 주니치에게 발사합니다. 친구 먼저 죽였어요. 즉사했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걸 본 장남 류우키는 패닉에 빠졌죠. 왜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근데 사리에 차 있는 이 형제들은 됐고 니네 엄마 코야코 돈 어딨어? 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엄마와 동생을 살해했다는 것도 밝혔고요. 근데 류우키는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고만 애원을 했죠. 그랬더니 김 빠졌다는 듯 타카히로가 말해요. 그럼 더 이상 볼 일 없네. 탕.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새벽 3시. 기타무라 가족은 피해자 2명의 시신을 불에 태운 후에 강에 유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총 4명을 살해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합심해서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왜냐? 이 모든 계획이 원래 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코야코 집에 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허탕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세 가족, 코야코와 2 아들, 친구까지 모두 다 너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만 하룻밤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9월 21일, 가장 먼저 살해당한 조우지의 시신이 강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발견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마침 후쿠오카 경찰도 코야코와 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실종됐다라는 거에 수사를 막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력한 용의자로 기타무라 일가를 눈여겨보고 있던 차였는데요. 일단은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마미가 먼저 소환됐죠. 근데 너무 무자비한 이런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마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참고인 조사차 경찰을 만나게 된 마미가 바로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이번엔 남편 지수호가 경찰서에 와요. 그러더니 내 아내를 왜 잡아가냐 하면서 막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격한 행동을 보이는데 스스로 자기 머리에 막 권총을 쏘는 거예요.
또 이 총알이 살짝 이마만 스쳤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야쿠자 가족다운 행동이죠. 다음날 오후 6시 조우지의 시신이 떠오른 곳에서 머지않은 강가에서 추가로 나머지 시신 2구, 3구도 모두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게 마미의 단독 범행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요. 서둘러 기타무라 일가족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수사가 시작되고 마미와 차남 타카히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남 타카시는 달랐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버지 지소는 다 틀렸다. 모든 건 내가 저지른 거다. 이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요. 꼴의 또 가장이라는 걸까요? 2006년 10월 17일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일가족 3명의 그 친구까지 살해한 기타무라 일가족에 대해 법원은 전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봐도 너무 냉혹하고 비정한 살인이라는 게 인정된 거죠. 기타무라 가족은 항소했지만 이후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가족 전원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 아들. 그들은 현재 각각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 스토리가 책으로 나왔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범인들을 다 인터뷰했다고 해요. 근데 타카히로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는 피해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요. 미안하진 않아요. 나는 두목의 명령을 따르는 야쿠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 진짜 헛웃음. 망언망. 와, 약간 상상되지 않으세요? 자기가 약간 야쿠자라는 그 어떤 자뻑에 너무 막 심취해 있는? 얘는 지금요, 자기가 얼마나 찌질하고 부끄러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지붕 안에 정말 제정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인 오늘 사건. 저 오늘 무슨 19금 폭력 만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가 고베 본부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열며 자축했습니다. 100주년. 이들은 100년 전인 1915년에 고베 항구에 있던 뱃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폭력 집단을 이루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야쿠자로 성장했죠. 다른 야쿠자 조직 몇몇도 있는데 이 중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해서 세계 최대 범죄 기업으로도 불리고 있죠. 보통 야쿠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마약 밀매, 매춘 혹은 상권 사람들한테 삥 뜯기 같은 불법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이들이 점점 진화하더니 연예기획사, 부동산, 주식, 미술품 투자, 건설, 게다가 운송까지 확장하면서 단순히 힘 좀 쓰는 불량배 조직이 아닌 지능형 경제사범이 된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해산물 밀수, 매춘 여성 공급까지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 5대 폭력 조직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미국 마피아, 중남미 카르텔,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가 빠질 수 없죠. 작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진행했던 중국 삼합회 편에 이어서 오늘 일본 야쿠자는 과연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야쿠자라는 건 한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 대규모 조직폭력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폭력을 무기로 해서 범죄 활동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죠. 실제로 야쿠자는 전 세계 조직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번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불법 조직들이 대놓고 얼마를 버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지들이 추정한 금액만으로 대충 그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요.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를 기준으로 2014년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은 무려 66억 달러, 하나로는 7, 8조 원에 달합니다. 7, 8조 원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쿠자들은 일본의 사회적 공헌에도 힘쓰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해왔죠. 재난이 발생하면 자위 때보다 먼저 달려가는 게 야쿠자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쓰나미 사고 때 원전 일대 청소 작업에 인부를 가장 많이 보낸 조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사업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건 일명 할로윈 파티인데요. 할로윈 시즌이 되면 이 거점인 고베 지역 곳곳에 조직원들이 코스튬을 입고 어린아이들에게 사탕과 선물을 나눠주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들이 정말 개과천선한 게 아닌가 싶지만 지역 경찰로서는 이날 총긴장 상태로 거리에 나온 조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비가 삼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지 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죠. 현재 야마구치 구미의 6대 보스 시노다 케니치,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일단 피라미드식 구조하에 시노다 케니치를 중심으로 휘하에 7명의 부두목과 약 80명의 중간 보스를 두고 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6대 보스 시노다 케니치는 전에 없던 지능형 두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조직의 부를 축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죠. 2000년대엔 경제, IT 전문가와 손을 잡고 기업 합병과 주가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시노다 게니치는 조직폭력 베개의 스티브 잡스로 불릴 정도인데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기부 사업을 하고 할로윈 행사를 하는 것도 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겠죠. 이렇다 보니 엄청난 검은 돈으로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기도 해서 참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야쿠자 조직 간부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마약 밀수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조직입니다. 혹시 스티븐 잡스가 거론되었다고 해서 야쿠자 두목을 결코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기업을 어떻게 등쳐먹는지 그 수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역시 폭력배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들은 한 기업을 타겟으로 정한 후에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사들입니다. 이후에 의기양양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죠.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자신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자신의 조직과 연계된 일을 강요하면서 회사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는데 힘이 아닌 돈으로 깽판을 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주주니까 골프나 승마대회 같은 주최를 제외하고는 그 티켓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특성상 회사 내부에 있는 소동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기업들은 야쿠자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충격적이게도 이런 수법에는 일본의 대기업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는 워낙 이런 게 관행화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에 거래되어 있는 기업의 90%가 모두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야쿠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지배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번엔 야쿠자 간의 싸움과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야쿠자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주먹이나 긴 칼로 위협하는 이미지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살벌합니다. 일본에는 야마구치 구미 외에도 3, 4개 정도의 거대한 야쿠자 조직들이 더 있는데 이들 간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권력 싸움 또는 살인 사건이 일본 내에서도 종종 보도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들이 회칼 들고 망치 들고 싸우는 건 아니죠. 경찰 조사 결과 불법으로 밀수한 기관총, 자동소총, 심지어 유탄 발사기와 대전차 로켓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사실 테러 단체 수준인데요. 사실 일본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야쿠자는 러시아와 중국,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사들였고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 일본 거리 한복판에서 야쿠자 조직원이 자동 소총을 30발이나 난사해서 상대 조직원을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총기 소지가 불법인 일본에서 이런 야쿠자 총격 사건은 해마다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요,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고 또 다른 계파가 생기면서 그들 간의 충돌 중에 발생한 총격 살인극이었죠. 용의자를 알아보니까 52세 간부였는데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검거가 된 이후에는 나 혼자서 벌인 일이라면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최대 유흥가 중 하나인 가부키초의 한 가라오케에서 제1교포 60대 이 씨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권총 3발을 맞았는데 그리고도 밖으로 나와서 범인을 추적했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추후에 한 야쿠자 집단의 전 현직 조직원 간의 다툼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슈가 됩니다. 2019년에 이렇게 야쿠자들 간의 총기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본 시민들은 자신 또한 엉뚱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쿠자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몸 전체를 뒤덮는 문신, 일명 이레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야쿠자의 기원을 좀 언급해보자면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467년 일본은 군주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국의 각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던 시대예요. 그리고 150년이 지나 1615년에 드디어 이 혼란이 잠잠해지고 안정화되는 에도 막부 시대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혼란했던 150년 동안 힘으로 계급을 유지해오던 사무라이들이 갈 곳을 잃고 세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뭉치면서 급기야 폭력 집단을 이루게 된 거죠. 일본에선 이것을 최초의 야쿠자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무사와 안전을 기원하면서 몸에 부적처럼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했는데 이런 대표적인 문신을 바로 이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신은 위험, 악재, 재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레즈미는 기본적으로 잉어, 호랑이, 용 또는 영웅적인 인물을 그려놓고 또 거기에다가 일본의 어떤 민화적인 요소를 배경에 덧붙이면서 화려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문신 이레즈미는 예술적인 시각보다는 야쿠자들이 위화감을 형성하고 또 자신을 거칠게 보이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전통처럼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혹시 타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본 내에서 야쿠자는 여전히 공포와 배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온천에서는 이레즈미 외에도 몸을 너무 많이 뒤덮는 큰 문신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죠. 자, 그럼 이번엔 야쿠자의 조직 문화를 좀 알아볼까요? 보시는 사진은 실제 야마구치구미의 입단식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야쿠자들은 특히나 진짜 이 가족 같은 절대적인 상하관계와 충성심을 중요시하죠. 이건 어느 폭력 조직이나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야쿠자들은 윗사람은 아버지, 일본어로 오야라고 부르고 아랫사람은 자식을 뜻하는 코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오야봉, 코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관계는 말 그대로 오야봉이 밑에 있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또 반대로 이 코봉은 오야봉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는 룰이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조직에서는 독자적인 어떤 엠블럼을 제작을 해서 이걸 명함에 인쇄하거나 혹은 배지를 만들어서 양복에 붙이고 다닙니다. 강한 소속감과 함께 의리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조직적이고도 다소 좀 재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야쿠자 간에 배신을 하거나 조직에 큰 해가 되는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야쿠자는 그들끼리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 야마구치구미의 오야봉 시노다 게니치 또한 같은 조직원 동료에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쿠자 이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두목의 허락이 필요한데 보통 2단계에서 새끼손가락을 잘라 두목에게 바치는 의식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잘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파문 조치됩니다. 보통은 보스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 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릴 경우에 이런 파문 조치가 내려지는데 파문이 된 사람은 야쿠자 사회에서 모두가 상대하지 않는 존재로 전략하면서 다른 곳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파문됐다고 소문을 내고 한참 후에 복귀하는 위장 파문도 파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에서는 아예 연을 끌어버리는 절연이라는 처벌도 있는데요. 보통 조직원이 경찰과 유착을 했거나 또는 다른 야쿠자 팀에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보통 무서운 보복이 뒤따르면서 일반 사회에서조차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예 불황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쿠자 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조직적이고 세분화된 규칙들이 존재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폭력 조직 야쿠자가 지금까지 존재를 해온 이유가 지능형 리더의 세력 확장 그리고 이런 철저한 관리 구조 덕분이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1982년 홍콩 정부가 삼합회에 그랬듯 일본 정부 또한 사회에서 야쿠자 조직을 청산하기 위해 폭력단 대처법, 일명 폭대법을 시행했습니다. 크고 작은 조직들 모두 일본 경찰과 공안의 감시를 받았고요. 혹여 문신을 막 보여주면서 험악한 분위기만 조성해도 즉각 체포가 가능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조치 외에도 야쿠자들은 아예 건강보험조차 발급을 금지했고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게 나라가 제지를 하게 되면서 이 야쿠자들이 기본 생활 영역을 강하게 통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돈줄이 막히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결국 2011년 당시 7만 명에 이르던 야쿠자 수가 2020년 2만 6천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됩니다. 1993년부터 시행이 됐던 정부 통제로 인해서 야쿠자가 서서히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야쿠자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 고령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의 영향으로 현재 야쿠자는 조직원들의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조직원 40% 이상이 50대 이상의 중년이고요. 10명 중 1명은 70대 노인입니다. 이 노령이 됨에 따라서 이들이 기력이 없어서 아예 야쿠자 조직을 떠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들이 은퇴한 후에도 딱히 할 게 없다는 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쿠자를 계속해도 지옥이고 그만해도 지옥이다 라는 푸념을 듣게 되는데요. 고령의 전직 야쿠자 조직원은 예전엔 야쿠자라고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좋은 차와 돈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조직 자체에 속박되는 걸 싫어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근 야쿠자들이 신입 조직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겠죠. 그들에겐 안타까운 고민이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된 야쿠자 두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3대 야쿠자 조직인 쿠도가이의 두목 74세 노무라 사토루. 그는 지난 2021년 8월 일본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쿠자 두목이 이런저런 일로 감옥을 가는 건 많았지만 이 정도의 형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노무라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됐던 65세의 조직 2인자 또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구도카이, 이 조직은 기타 큐슈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야쿠자라도 시민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는데 이걸 깨고 여러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게 죄목이었습니다. 그 예로 나이트클럽에 수류탄을 터뜨렸고요. 퇴직 경찰에게 총격 테러를 했고요. 건설사 임원을 자택 앞에서 살해하는 등 정말 무자비한 사건을 저질렀죠. 특히나 지난 2013년 이 오야봉이었던 노무라는 한 병원에서 탈모 시술과 음경 확대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피해를 본 이들이 보복의 가능성을 감수하고도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한 덕분에 재판이 수월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라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판사에게 너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기울어져가는 이 야쿠자의 영향력에 비하면 이런 협박이 그닥 의미심장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쿠자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도 피할 수 없었죠. 지난 2016년 7월 20일 부산의 은신에 있던 야쿠자 김씨가 체포됩니다. 제1교포 3세였는데 구도카이 야쿠자 조직 중간급 간부였어요. 김씨는 부산에서 도피 생활 중이었죠. 체포 당시 그는 히로뽕 약 1000g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건 한 번에 3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총, 실탄, 탄창도 함께 발견됩니다. 그가 소지했던 총기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었고 전쟁에서 대량 살상용으로 쓰이던 무기였죠. 야쿠자라는 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이 됐지만 사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도 암암리에 이들의 불법적인 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범죄 조직을 파헤치면서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는 걸 아주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회적으로 성숙지 못한 이들이 폭력과 범죄를 앞세워서 자기들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오야봉 꼬복, 두목하고 보스놀이하는 다소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놀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그게 사회 전반을 흔들고 또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빼앗게 그냥 둘 순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악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들이 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야쿠자가 하향세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